예,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5주차 공부를 하지요. 4주차에는 이제 문화란 무엇인가, 뭐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좀 더 상세하게 문화에 대해서 뭐 살펴봤죠. 5주차에는 이제 대중문화는 그럼 뭐냐? 요 문제를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대중문화 그러면 이제 지난 그 주차에도 그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난 주차, 그러니까 앞부분, 이 자료 앞부분에서 이제 김창남 선생님은 이 책의 저자인 김창남 선생님께서는 내가 한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런 그 규정에 대한 비판 의식을 이제 갖고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제 대중문화. 그러니까 대중문화 그러면 여기 키워드 고급 문화하고 대중문화는 서로 이제 어떤 상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어, 이제 사용을 해요.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매스미디어는 그야말로 이제 그 미디어 중에서도 이제 대중 매체, 예, 대중 매체. 우리가 지금 미디어 문해와 주체적 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제 어떤 대중적인 의사소통이 뭐냐, 매스컬처, 매스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대중문화, 대중이다 그 말이죠. 파퓰러 컬처, 계급, 일상생활, 대중성, 민중문화운동, 거멸, 대중과 민중, 거멸이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그 대중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좀 일정하게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억압적인 국가기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통제와 검열을 행하죠. 이거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만 하더라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에서 폐지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게 있었는데, 나도 그 블랙리스트 명단에 두 번이나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4년이 지나도록 재판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멸, 예, 대중과 민중, 정체성, 지구와 텍스트. 자, 이런 이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대중문화는 무엇인가 5주차 공부를 합시다. 어, 늘 이야기하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강의실에서는 이제 2시간이니까 좀 더 상세하게 하고, 이제 보충 자료로서의 이 수업 영상은 한 50분 정도 해서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자, 대중문화. 그러니까 이제 앞 주차에, 4주차에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그 해석과 설명이 가능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대중문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문화라는 말 못지않게. 그러나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좀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이기도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영화나 TV, 대중가요 같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량 생성되는 문화가 대중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영화나 TV, 대중가요가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매스미디어나 문화산업과는 문화산업,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독일의 프랑크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아도르노, 뭐 뒤에 아마 설명이 될 텐데요.
아도르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 대중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 아도르노라는 학자가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예. 자, 뭐 우리가 보통 대중문화 그러면 여러분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대중문화는 어떤 거죠? 말 그대로 대중들이 즐기는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제 스포츠, 그 대중문화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각자 그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스포츠의 그 종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스포츠라면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겠죠. 근데 그 스포츠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되면 수용하고 즐기는 거죠. 누가 강제로 이 프로야구, 이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야구 경기만 좋아해야 된다거나, B그룹은 뭐 프로축구 경기만 좋아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강제하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사실 나는 뭐 그 경기를 보고 있으면 재미있긴 하지만 사실 시간도 좀 많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뭐 스포츠를 뭐 좋아하거나 사실 그러진 좀 않은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아주 그 엄청나게 좋아하거나 좀 뭐 대충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좋아하지 않거나 이걸 강제하지는 않죠. 완전히 내 선택이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대중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또 수용하고 즐기는 그런 문화다. 이렇게 그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대충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비판사학자 아도르노는 그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자본의 논리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대중문화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대중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되면 수용해서 즐기는 문화다라고 하면 대중들의 어떤 자발성에 좀 더 강조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도르노 같은 학자들은 바로 그것이, 그런 개념들이 대중문화에 작동하고 있는 그 어떤 자본의 논리를 은폐하고 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고 부르지 말고 이건 문화산업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또 할게요. 자, 하여튼 지금 우리가 우리 그 미디어 문해와 주체사고 주차는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지난 4주차의 문화에 대해서 접근할 때 살폈던 것 같은 맥락에서 대중문화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가? 이것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대중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테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뭐 계속 설명을 하고 또 틈나면 뭐 보충 설명하고 그렇겠지만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상에 탁상 그 달력이 있으면 5월 1일을 한번 펴보세요. 나도 한번 볼까요? 5월 1일 날 이제 뭐라고 3일절은 3일절이죠. 3월 1일 날. 그다음에 이제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카렌다나 3일절, 광복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 1일은 두 종류로 됐을 거예요. 어떤 쪽은 여기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5월 1일. 여기는 이제 그 대학에서 만든 예, 이제 이런 넘기는 탁상 그 카렌다라고 하죠. 탁상용 이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어, 그 어, 제작해서 교직원에게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 배포한 달력에 학사 일정이 이렇게 적혀 있죠. 5월 1일 여기 근로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로자의 날. 여러분 그 탁상에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또 어떤 달력에는 메이데이, 즉 노동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5월 1일을
어떤 달력은 어떤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명하고 이름을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절이라고 붙여요. 정확하게는 이건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그야말로 일하는 사람들, 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노동절, 이게 노동절이라고 해야 정확하거든요. 근데 왜 이 달력은 국립대학에서 만든 달력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할까요? 자, 그게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국가나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죠. 일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그 노동에 대한 어떤 노동권의 확보, 강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절이라고 하죠. 메이데이, 노동절. 이것도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그러면 자본가와 대척점에 있는, 물론 이제 사회가 어떤 경제 활동을 이제 잘 하고 뭐 어떤 자산의 어떤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노동자의 역할, 노동력도 어떤 당연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개념으로 본다면 전통적으로 이제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은 서로 이제 사실은 대립적인 개념이긴 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자본가는 힘이 일단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자 한 사람은 그 혼자 힘으로는 자본가에 맞서서 노동의 어떤 권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는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 대표와 단체 교섭을 해서 임금을 이렇게 뭐 인상한다거나 노동 조건을 확보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거에 결렬되거나 서로 요구 조건이 이제 맞지 않으면 좀 노동쟁의로 나가기도 하고 뭐 시위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끔 보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집단의 이데올로기, 언어에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5월 1일에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가를 지금 그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기업에서는 그 자본가와 대척점에 있는 노동자 개념을 좀 싫어하겠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근로자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권의 그 신장을 이제 요구하거나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 자, 이제 하나의 세력화를 이룬 노동자라고, 그래서 노동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말을 쓰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1919년 3.1 그 독립만세운동, 이것은 우리 이제 뭐 이의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그 매우 중요한 어떤 저항을 기념하는 날이고, 1945년 8월 15일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서 해방된 벗어난 날이기 때문에 이제 뭐 광복절 이렇게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3.1절 광복절 하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지요. 예. 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개념과 그다음에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그 집단에 따라서 그 속에 함유된 어떤 내포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데올로기가 각각 들어있다, 지금 이런 얘기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흔히 대중문화는 질 높은 고급 문화, 예컨대 클래식이나 오페라 같은 것에 비해 수준이 낮고, 그래서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다, 이런 이제 그 어떤 통념, 상식.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까? 음악도 뭐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클래식도 있고, 클래식은 이제 서구의
음악을 이야기하죠. 어, 연주를 이렇게 하면서. 예. 그다음에 오페라도 있고, 이 서구에서 들어온 거지만 또 이제 우리가 창작한, 우리말로 또 번역하거나 창작한 그런 오페라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뭐 발라드라거나 그다음에 또 트로트라거나 뭐 뽕짝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로 이런 클래식 음악에 비해서 트로트나 뽕짝은 좀 저급한 거, 보통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문제는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는 좀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보통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창남 선생님은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은 누가 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 수준은 그 지난 사주차에 대중문화회관 그 대관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자, 그 수준은 누가 정하냐 이 말이에요. 뉴욕 필하모니 같은 오케스트라가 번스타인 같은 유명 지휘자의 지휘로 비틀즈의 레퍼토리를 연주할 때 그것은 대중문화인가 아닌가? 비틀즈의 음악들은 대중문화죠. 대중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테너 파파로티가 푸치니의 곡을 노래 부른 아무도 잠들지 않으리라는 음반은 1990년 영국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어떤 대중음악보다도 더 많은 청중을 끌어들인 그의 음악은 대중문화라고 할 수는 없겠는가? 이 경계, 이 경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한류 스타 중에서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주름 잡는 BTS의 이런 음악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뭐 군대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떤 특별한 면제 사유가 있지 않는다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BTS 이제 되면 그 면제, 군 의무 복무 면제와 관련한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보면 이제 그 국위를 선양한 소위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런 이제 그 병역 의무를 뭐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좀 있지요. 그래서 뭐 그 올림픽에 나가서 뭐 금메달, 은메달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하여튼 메달을 딴다거나 그랬을 경우, 음. 그다음에 또 국악도 우리의 전통 음악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기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소위 이제 그 병역을 면제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 BTS는 국위를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 음악을 가장 널리 알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소위 외화 그 돈을 이제 수입도 엄청나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국위 선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BTS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BTS는 소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급 문화가 아니라 대중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연예인. 음? 그러니까 BTS는 뭐 병역을 면제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BTS 팬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상당한 어떤 그 불만을 갖고 있고, 대체 내가 봐도 그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역 면제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대한민국 남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제 그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음? 그 아주 특별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제한된 조건들이 아니라면, 군대를 가야죠. 그쵸? 스포츠를 잘해서, 또 무슨, 국악을 잘해서, 예컨대,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그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좀, 음, 억울하죠? 나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자, 다시 자료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고급 문화냐, 대중 문화냐, 그 기준, 이를테면 수준을 누가 정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과거에는 대중적인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고급 문화의 보험주로 분류되는 것도 사실은 적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어
이제 그뭐 인도화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그 영국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의 자부심이었던 셰익스피어. 예, 그 셰익스피어 연극은 당시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그저 대중적인 연극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디킨스라든가 발자크의 소설도, 근데 지금은 그 세계적인 어떤 뭐 셰익스피어나 디킨스나 발자크 이런 작품들은 그야말로 소위 말하면 그 고전 명작, 예? 예, 고전 명작의 반열에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야기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소위 고급과 대중을 가르는 심리적 기준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흔히 그 사람들이 고급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에 비해 훨씬 많은 재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JTBC의 그 싱어게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소위 무명 가수들, 뭐 또 뭐 그냥 뭐 트로트라든가 이런 그 정편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연에 나오는 가수들 보면 상당한 수준의 그 어떤 보컬, 그 노래 실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또 소위 그 이제 뭐 가수로 뭐 데뷔를 하거나 음반을 내거나 해서 뭐 10년 뭐 이쪽 저쪽 더 오랜 무명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나름의 어떤 그 재능을, 그게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해 주목을 받지 못해 어떤 계기가 닿지 않아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혀 있을 뿐이지, 오랜 시간의 어떤 그 꾸준한 노력과 그 연마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늘 확인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코끝이 그 찡해지고 누군가 예술이 맺히기도 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우리는 누구나 그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성공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오랜 기간의 무명 생활을 견디면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했던, 일정하게는 포기했다가 또 다시 일어서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음, 예. 그래서 사람들은 고급 문화는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것이고 대중문화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친다는 상식을 갖고 있지만, 역시 그 근거가 확실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차르트 음악은 지금껏 연주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 활동했고 당대에는 비슷한 평가를 받았던 살리에의 음악은 아무도 연주하지 않더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됐을 뿐이다. 살리에리. 그 잊혀진 예술가가 한둘이 아니겠죠? 뭐 20세기 초에 재즈는 21세기에 된 지금도 여전히 연주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의 음악은 이제 많은 저자가 갖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음악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개념은 이렇듯 많은 허점과 모순을 지니고 있더라. 그건 대중문화에 대한 오랜 편견이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것에 기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 현상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예. 에, 그건 이제 그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대중이라는 개념도 이제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여러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의 그 문화연구 사례들을 좀 이제 그 좀 제시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대중문화는 이제 그것에 상대되는 그 대립되는 상대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이제 갖고 있어요. 이제 자, 보통 포퓰리즘이랑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이렇게 또 정치권에서 보통 상대를 비난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 퍼플러 컬처, 대중문화는 그러니까 그걸 논하는 사람에 따라서 고급문화, 민속문화, 그다음에 매스컬처,
대량 문화, 대중문화는 popular culture, 대량 문화는 mass culture, 지배문화, 노동자 계급문화 등 이렇게 다양한 범주의 상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대중문화를 소위 고급문화의 대립항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7, 80년대에 진보적인 문화 활동을 펼쳤던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민중문화, 혹은 민족문화의 대립 개념으로, 고급문화의 상대 개념으로 보면 대중문화는 좀 저급한 문화,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 민중문화라는 대립항을 설정하면 대중문화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대중을 마취시키는 지배의 도구, 이런 의미로. 민족문화와 대비시키면 문화 제국주의 산물, 이런 성격을 이제 부각해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사실은 어느 이제 그 각각의 어떤 대립항과 비춰 볼 때 대체로 대중문화 그러면 좀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의미를 어, 갖고 있는 게 보이죠. 예.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제 그 굉장히 하여튼 그 삶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고도 산업 사회로 이렇게 그 나아가면서 삶의 양상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유신 체제, 박정희 유신 체제, 그래서 뭐 개발 독재, 그러니까 하나의 그 뭐 반공국가 이데올로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후반 넘어오면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느 한두 개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이념이 충돌하는 좀 더 개방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그리고 산업 구조도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자본과 노동자, 전통적인 그런 개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본가도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LG와 같은 그런 초국적인, 다국적인 그런 그 소위 재벌이 있는 거고, 기업 집단.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광주 하남공단에만 가더라도 그런 대기업 집단의 그 하청 업체로서 그 소위 협력업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하청업체 2차, 3차, 4차 뭐 이런 아주 적은 그런 소위 이제 뭔가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자본가라고는 할 수 있는데, 소위 자본가 내에서의 그런 위치라든가 뭐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그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이 깃발 아래 단결하라, 그런 노동 계급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노동자도 굉장히 많은 분할을 한 거죠. 크게 보면 뭐 대기업과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근로하는 노동하는 노동자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전통적인 개념으로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개념도 있고, 소위 블루 칼라 생산직 노동자를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그 이제 자본가 내에서도, 노동자 내에서도 소위 말하면 계급의 분화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각자 도생해야 된다, 각자 도생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90년대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그 흐름 속에서 대중문화를 좀 이제, 사실 문화도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적 환경도 좀 더 개방적으로 변하면 문화도 매우 다양해지죠. 어떤 양도 그렇고 어떤 수준이랄까 뭐 질이랄까 이것도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러니까 80년대하고 비교할 때, 8, 90년대하고 비교할 때 2000년대 한국 영화만 하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그 세계적으로 그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작품성이 우수한, 그다음에 배우들의 연기도 아주 탄탄하고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대중문화에 대한 시선이 좀 더 긍정적으로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그 담론, 디스커스, 담론, 성격이 좀 더 복잡하게 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논의 속에서 대중문화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중문화가 무엇인가를 뭐 굳이 그 정의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다양한 문화 담론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채워질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그 대중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포괄하는 문제 영역이 무엇인가, 이걸 살피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대중문화는 이제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그런 문화라고 하나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나 방송 같은 매스 미디어를 대중문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산출되는 문화 산물들, 즉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산물들은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중문화는 그 이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문화를 보통 우리가 인간 집단의 상징 체계와 생활 양식 전반으로 규정하거든요. 그럴 때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인간 집단의 삶의 양식을 구성하는 일부의 요소일 뿐이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자, 그 다음에 음, 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지난번에도 봤던 거예요.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청년이 들판에 장미꽃을 한 송이 꺾어서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면 그 행위를 통해 청년의 사랑이 일단 여인에게, 그 여인은 이제 그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여전히 거절할 수도 있고 냉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행위를 통해서 청년이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일단 전달되죠. 이건 하나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장미꽃은 사랑의 감정을 담은 매개체. 그렇죠? 예. 일단 장미꽃을 통한 사랑의 표현은 사실 그 우리 사회 구성원 사회에 공유되는 문화적 행위죠. 자, 장미꽃을 백만송이 장미꽃을 이제 예쁜 포장지에 잘 이렇게 준비해서 뒤에다 감추고 딱 만나서 눈 감아봐 이렇게 전달하죠. 이런 행위는 보통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이런 행위로 우리 문화권에서 받아들이고 있죠. 하나의 상징으로 그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악수를 내미는 것도 이건 서구에서 이제 하나의 그 인사 법인가요?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인사를 하면서 이제 통성명을 하고 뭐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잖아요. 또 알고 있던 사람을 또 오랜만에 만났을 때 반가워서 아이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 악수를 건네는 행위는 내 손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공격할 뭐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의 그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문화, 이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이 세 가지 개념은 인간 사회가 형성, 유지, 변화해 가는 거대한 과정 그 자체에 이제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대중문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중문화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 그다음에 이제 음, 근데 이제 그 신문, 방송, 출판, 광고, 영화, 음반 같은 미디어들의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죠. 영화 한 편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보니까 10억 원 이상. 이제 요즘에 뭐 한국 영화가 물론 이제 그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뭐 소위 말하면 저예산 영화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이제 많은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 그
아주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저희 블랙버스터 영화들 보면 뭐 300억, 500억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한국 그 영화 산업에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그 소위 이제 어떤 미디어는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자본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 혹은 그런 집단만이 이러한 미디어들을 통해 의미를 생산 유통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국 사회는 이제 그 토건족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정적 의미로 그 건설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 자본을 축적해서 이런 그 대중 미디어 신문이나 방송을 소위 지배하고 소유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음. SBS도 그 뭐 토건자본이고 서울신문도 또 건설업체에서 또 대주주가 되고 뭐 이랬죠.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둘째, 대량 복제 테크놀로지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인쇄술, 전자통신기술 등 대량 복제 기술이 발명된 근대 자본주의 이후에 이런 소위 미디어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커뮤니케이션 산물들은 모두 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모두 한 사람 힘으로 제작하기는 어렵죠. 일정한 분업 체계를 갖춘 집단, 즉 조직이 필요하다. 그 조직은 자본가를 정점으로 한 위계 구조를 갖고 있고, 예. 다섯째, 이런 미디어들이 생산하는 의미들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이게 대중이죠. 대중. 자, 이런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 대규모의 미디어들 우리는 매스미디어 혹은 대중매체라고 부르죠. 이런 매스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사회의 성립과 밀접히 관련되죠. 예. 예. 고대 도시들은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형성되어서 집단적 결속력이 약했고, 지금 우리 도시가 보면 그러잖아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웃에 누가 어떻게 아파트 거주하는데 뭐 바로 앞집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거의 모르잖아요. 아나요? 알면 좋은데 우리 옆집도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사 왔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어쩌다 보면 그냥 인사를 이렇게 하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가서 이사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라고 하면 그쪽 사람들이 좀 오지랖도 넓네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또 그러지도 않았지만 좀 가끔씩 보면 좀 불쾌해요. 이사 왔고 이사도 왔다고 인사도 좀 하고 그러면 서로 웃고 참 좋을 텐데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도시에 그런 뭐 누가 살든 뭐 상관할 게 없다는 그런 이제 어떤 도시적 어떤 삶의 방식. 그러니까 또 이제 구성원 이 도시를 예를 들면 그 공동체 말이 공동체 함께 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사회 구성원들 상호관계가 자본주의적인 계약관계에 이루어져 있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계약관계. 뭐 그 어떤 회사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거래 뭐 상품의 구매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 공동체적인 유대 관계는 사라져 갖고 사람들은 고립된 개별적 존재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도시의 대중이 고립감을 벗어나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죠. 그러나 매스미디어에 의존한 사회적 관계는 대중의 고립과 개별화 원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어떤 그 기능이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측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파퓰러 컬처, 그다음에 거 넘어가고요. 대중문화의 세 가지 층이, 자, 텍스트의 생산과 생산 과정, 그다음에 생산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느낌상 여러분.
생산된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수용 과정. 자, 이것은 어디 좀 그렇게 크게 자, 뭐 하나만 보죠. 예컨대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대중문화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봤지만 자본을 가진 문화 산업의 조직, 응? 그래서 1년에 제작 과정과 참편의 작품이 완성되고 그것이 대중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되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죠. 이런 과정에서 대중문화는 여러 문제를 발생하는데 예컨대 대중문화 텍스트가 생산되는 과정에 개입되는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문제.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검열. 자, 검열. 박정희 시대 70년대, 박정희 시대만 하더라도,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컨대, 특히 이제 그러니까 가요에 대한 대중가요. 민중 가요라고 불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소위 대중가요 예컨대 김추자라고 하는 이제 대중 가수가 있죠.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김추자의 노래 중에서 이제 거짓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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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 있거든요. 이거 금지곡 탁 시키는 거예요. 금지곡이 뭡니까? TV나 라디오에서 그 노래를 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음반도 이제 금지곡과 판매 금지는 그 레코드도 판매를 금지했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 노래가 대중들 사이에서 불려지지 않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금지곡, 검열이죠, 검열. 이제 하나의 검열의 하나의 행태.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응? 그것은 이제 해석하면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맥락이라고 봐요. 자, 어떤 독재적인 이제 그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을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정책을 발표를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이제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TV나 라디오를 켜면 거짓말이야 이런 김추자의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런 어떤 독재 정치의 그런 정권의 말들이 예, 대중들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그 어떤 정서를 전달하고 확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노래를 그러니까 어떤 체제의 저항이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애초에 갖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대중 가수일 뿐인 그런 노래를 금지곡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시위하면서 많이 불렀던 양희은의 아침 이슬. 이것도 이제 금지곡. 그다음에 하물며 또 송창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뭐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노랫말이 뭐 동해바다로 고래 잡으러 가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동해바다로 뭔가 그 기타 치면서 통기타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것도 금지시키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통해는 해가 뜨죠. 이 억압의 시대에 해가 뜬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해서 금지곡으로 만들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80년대까지만 그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검열과 관련해서 보면 연세대 국문과 교수 마광수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마광수가 한 30년 정도 좀 더 지난 일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즐거운 사라라고 하는 연세대 국문과 교수였던 소설가 마광수가 즐거운 사라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게 무슨 예술이냐 이게 무슨 문학이냐 이건 외설이다. 거기 이제 여자 대학생이 하여튼 그런 그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대학생의 어떤 성적인 어떤 그 행위들이 이제 좀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외설이다라고 해서 검찰이 그 마강수 교수를 구속을 합니다. 재판을 넘겨요. 그리고
그 책을 이제 판매 금지, 그러니까 서점에 나가 있는 책도 다 회수를 하고, 이래서 이제 한참 우리 사회에서 이 소설을, 응? 독자가 읽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국가의 사법기관이 그 판단을 해서 감옥에 가두냐, 이런 찬반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나 또 이제 그걸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그 소위 이제 청소년들이 혹시 소설을 읽었을 경우에 그 언제나 미풍양속, 그 성에 대한 관념을 이제 그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서, 사실 그보다 더한 소위 말하면 음화라거나,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그때는 이제 요즘 말로 웹소설, 웹툰, 그때는 아마 그런 게 없었겠지만 뭐 이제 만화 형태라든가 그 더한 그런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유명 대학의 교수인 소설가가 이런 걸 그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비난도 있어가지고 교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그 나중에 이제 복직은 됐지만 그런 상처를 가지고 마광수 교수가 몇 년 전에 자살도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검열하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만 하더라도 또 7, 80년대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신문기사, 그 보도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기사는 내보내고 어떤 기사는 이렇게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그 문화적 영역의 그런 소위 대중문화의 텍스트들이 독자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비추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사전에 그 어떤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옛날 과거의 몇십 년 전의 일이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박근혜 시절에만 하더라도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예술가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탈락시킨다거나 이런 게 있었죠. 나도 이제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하는 작가 선언에 서명을 하고, 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작가 지식인 또 선언에 서명을 하고 두 건이 있었는데, 그 두 건이 딱 나와가지고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재판 기회배상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판부가 4년이 지나도 그 재판 날짜도 안 잡고 아주 따라가 그런 엉망입니다. 검열,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대중문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가 가지는 영향력, 사회적 효과 같은 문제가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대중문화가 가지는 일상성 때문에 그렇죠? 일상성, 우리는 늘 그러면 흥얼거리잖아요. 그 음악과 함께. 특히 이제 모바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 모바일이 얼마나 이게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그 음악과 그다음에 영화와 그다음에 뭐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게 다 대중문화의 어떤 텍스트들이잖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그렇죠? 일상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나 자신과 대중문화 사이를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렵다. 아,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일 처음 했던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그 대중문화와 아, 대중문화라고 했을 때 그 대중문화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소위 자본의 그 어떤 작동 기제를 비판적으로 읽어내지 못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대중문화라고 하지 말고 문화산업이라고 하자. 누가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아도르노 이런 학자들이. 그 문화산업은 뭐냐? 이제 그것만 설명할게요. 예컨대 여러분은 영화를 들면 영화를 좋아한다면 네, 넷플릭스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 나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뭐 많이 보는 편이지만 이제 그전에는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봤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뭐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정하게 비용을 치르고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제
구매하거나 또 대여를 받아서 뭐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네, 어떤 패턴을 보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어떤 영화를 선택합니까?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저 영화는 내 취향에 비춰볼 때 상당히 어떤 흥미가 있겠다, 재미가 있겠다. 그것도 이제 대체로 또 많은 사람이 보는 어떤 영화일 것이고, 그런 영화를 내가 근데 이제 영화를 보러 갈 때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죠. 그쵸? 바로 그것에,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렇게 대중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이제 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즐기는 이런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자본의 논리가 때문에 전면에는 없죠. 전면은 대중의 자발적인 선택,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문화 산업의 그 자본이 어떤 영화를 만들면 또 어떤 음악을 만들면 대중들이 지갑을 열고 이 영화를 구매할 것인가를, 이제 시장 조사를 하죠. 이 대중의 취향을 분석하고, 그런 어떤 자본의 정교한 시스템 속에서 어떤 영화를 또 어떤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중에서, 그런 자본의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시장에 선보인 텍스트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내 자유와 내 취향에 맞춰서 어떤 상품을 내가 생산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중문화를 이제 그냥 즐기죠. 즐기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88년도는 올림픽이 열리던 시절이었죠. 88년 올림픽이 열리고 그 뒤에 월드컵인가, 하여튼 그 올림픽인가 월드컵인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다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대규모의 국제적인 체육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그러니까 뭐 코리아 이렇게 붉은 악마 응원하던 시절이 월드컵이었나요? 월드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올림픽 88년도 올림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 뒤에 월드컵 경기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 하나 대중문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이제 응원하고 그러느라고 열광하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매스 미디어들이, 대중문화 매체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에만 뭐 일면에 배치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중계 방송을 하고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동두천에서 미군이 훈련 중인 이제 장갑차가 그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한국 여학생 2명을 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여튼 치여서 바로 즉사한 그런 효순 미선, 네,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대중문화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즐기는 건 좋은데, 우리 사회, 그것이 자칫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눈가리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중문화를 좋아하되 즐기되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억압하거나 또 방해하거나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주체적 인간대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5주 수업을 일단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